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비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 비만 같은 이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깨 통증 같은 이런 증상들도 생활습관병에 속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여러 관절 중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인 어깨.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 만큼 여러 가지 탈이 많은 관절이기도 하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력을 이겨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그 관절입니다. 또한 다른 관절과 달리 360도가 다 회전을 해야 되는 관절이다 보니까 무릎이라든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잡아주는 인대라든지 뼈의 구조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각자 다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난히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뻐근한 경험을 했다면 어깨 질환 초기 신호는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은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젊은 층은 외상,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특히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상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절막이라든지 그쪽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래서 탈구가 되거나 아니면 아탈구라고 해서 어깨가 살짝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관절 와순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를 조금씩 쓰는 패턴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깨 쪽과 뼈가 부딪히는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40대, 이제 50대에서는 어깨 쪽 회전근이라는 어깨를 잡아주는 힘줄 쪽에서 조금씩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깨 쪽 회전근에 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석회화 건염 아니면 또 점점 발생하면서 석회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까지 이르시게 되면은 이제 회전근개가 염증이 생겨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퇴행성 질환, 골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깨 질환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진단 결과에 맞춰 비수술적 치료나 운동 치료로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하거나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인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다. 비교적 흔히 발생하고 그 원인이 습관이나 피로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4주 이상 지속되는 어깨 통증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주형득 과장과 함께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어깨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양쪽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은 이런 묵직한 통증들 아마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어깨 질환에 대한 진료 추이를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조사 결과 진료 인원이 2010년 170만 명에서 2014년 200만 명으로 5년 사이에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 제대로 네. 치료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참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어깨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깨 통증에서 좀 탈출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소개해드렸던 주형득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사실은 어깨가 좀 가볍진 않습니다. 약간 통증이 있기도 하고 콕콕 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많죠?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외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약 4분의 1 이상이 어깨가 아파서 오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20대 이상에서 약 60% 이상이 어깨가 한 번쯤은 아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 뭐 통증의학과라든지 신경외과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수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연령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아파도 그냥 아프겠지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수도 많고, 또한 늦게 치료하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수술적 치료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어깨 통증이 심하다 싶어도 그냥 뭐 하루 정도는 참고 그러면 또 통증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병원을 찾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하루 이틀 아파가지고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특히 다치거나 어디 부딪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좋아지겠지 하면서 넘어가신 경우가 많고요. 네. 하지만 통증이 1,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점점 심하실 때 그때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리하게 돼서 사용했을 경우에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근육이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염증이 좋아지면 마찬가지로 증상도 좋아지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의 염증은 쉬거나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자체의 근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2, 3주가 지났을 경우에도 계속 통증이 심해지고 또한 점점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게 될 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수술적 치료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네. 굉장히 통증의 그 모습이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네. 그 덤벨을 들고 이제 이런 동작을 하면은 여기가 많이 땡기는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됐고요. 네. 또 제 주변에 어떤 분들 보시면 그 팔을 들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옷도 입는 거 힘들어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 환자들 통증이 어떤 양상인가요? 환자분들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오시게 되십니다. 그 환자분들의 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날개 주직 쪽이 조금 뭉친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고, 또는 팔을 들어 올리면서 소리가 삐걱삐걱 난다고 하시기도 네. 하시고요. 어깨에서, 네, 그 팔을 들어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밤에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깬다라고 네.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유형을 보시게 되면 네. 우선 팔을 뒤로 올리거나 드는 것이 어렵다, 아니면 옷을 혼자 벗기 어렵다, 밤에 아파서 잠에서 깬다, 특별히 부딪히는 일도 없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다, 또 어깨를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난다, 갑자기 열나는 것처럼 화끈거리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어깨 통증의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런 통증들이 느껴지는 건 다 어쨌든 어깨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는 어깨에 큰 문제가 없어도 그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할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어깨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근육과 힘줄 또한 인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원인인 건지 확실히 찾아서 그래서 그 검사하거나 또는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뼈하고 근육이 연결되는 힘줄 있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힘줄의 정의는 뼈하고 근육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대라는 부분은 뼈하고 뼈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뼈하고 근육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부분, 힘줄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근육이라든지 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치거나 외상이 있었을 경우에 그 증상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러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힘줄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쪽을 그 통증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그림에서처럼 어깨 근육 자체가 어깨 뼈의 여러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은 사실 그 뼈와 그다음에 목에 있는 뼈와 이 어깨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주변 부분의 근육들에서 통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말씀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줄 쪽이 붙어 있는 부분이 이쪽과 그다음에 네. 위에 있는 부분에서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오로지 어깨 자체의 문제로 많이 증상이 나오시는 경우에는 이 어깨 쪽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 통증을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그 큰 관절 범위가 넓은 그 관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른 관절하고 다르게 어깨 쪽은 360도가 다 돌아가는 관절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몸에서 360도가 돌아가는 관절은 어깨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절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또는 힘줄, 인대들이 하는 역할들이 각자 상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어깨 쪽의 그 위치와 그다음에 어깨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어깨뼈는 그 빗장뼈, 우리 흔히 말하는 쇄골뼈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어깨뼈, 또한 팔을 잡아주는 상완골, 위팔뼈의 세 가지 뼈대를 기본 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은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역시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근육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밖으로 만져지는 이 삼각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아래쪽으로 밑에 받쳐주고 있는 이두박근이 어깨의 뼈를 그 축을 잡아주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흔히들 말씀드리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총 4가지 근육이 있는데 위쪽 부분에 있는 근은 가시위근 또는 그 극상근이라고 부르는 힘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견갑하근 또는 그 어깨 밑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후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 어깨뼈, 이 가시라고 부르는데 가시 위쪽에 있는 가시 위근 또는 극상근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가시 아래근, 그 소원근이라는 이 총 4개의 근육이 어깨를 잡아주고 어깨를 돌리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그 연령에 따라서 또는 그 외상이 있었는지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호발하는 질환들이 각자 다른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20대에서는 어깨 부분이 외상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어깨 탈구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관절, 막의 파열이라든지 어깨 자체의 불안정성이 있게 됩니다. 또한 30대부터는 외상보다는 그 이제 점점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쪽 부분에 이제 심줄이라든지 뼈하고 뼈가 충돌하게 되는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질환들이 점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40대부터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로 파고들게 되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든지 석회화 건염 또는 유착성 관절 양염 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50대 이상에서는 이제 부분 파열이 더 진행이 돼서 완전 파열이 되는 회전근개 파열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 골관절염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귀에 익숙한 질환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본 생소한 질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회전근개염과 파열입니다. 앞서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 회전근개가 어딘가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우선 어깨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상근과 그 다음에 극하근, 견갑하근으로 또한 그 소원근으로 총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된 것을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 어깨의 회전근개 자체는 어깨를 돌려주는데 모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을 봤을 경우에 통증이 있었을 경우 그 위치를 환자분들이 행동안에 따라서 그 위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어느 부분에 힘줄이 문제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을 들어 올려주는 힘줄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셨던 극상근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또한 팔을 뒤로 돌려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근육은 그 견갑하근이라든지 그 근육들이 돌려주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그 증상이 보이는 걸 보고 이 힘줄이 다쳤구나 또는 이 힘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힘줄이 찢어진 양상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4가지의 이제 근육들, 그 중에서 어디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건데, 궁금한 건 이 부위에 왜 염증이나 파열, 어떻게 사용을 했길래 염증이나 파열이 생길까 궁금하거든요. 우선 앞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힘줄이라는 부분은 사용할수록 염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힘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까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나이가 드실수록
사용하는 빈도수가 훨씬 많아지고요. 또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도 훨씬 염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염증은 사용했을 때 쉬어주면 다시 좋아지는 면이 있지만 이 횟수가 반복이 되면 점 심줄의 그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심줄로 가는 그 혈액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심줄이 부분 파열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깨 쪽에 계속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염증 물질이 점점 근육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파열이라는 증상까지 나오게 되고요. 네. 쉽게 표현을 하면은 저희가 더러워진 빨래를 처음에 빨았을 경우에는 다시 새 것처럼 깨끗이 되지만 그쵸. 저희가 계속 빨래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얼룩도 지워지지 않고 그쵸. 네. 결국에는 빨래 자체가 해져가지고 점점 찢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이 힘줄이 파열이 되면 어떤 증상이 굉장히 심한가요? 그게 환자분마다 다 증상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림에서처럼 그 팔을 들리거나 멀리 뻗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등 쪽이나 목 부위, 팔꿈치까지 통증이 뻗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어서면 감소하고 누우면 악화되는 증상이 있어서 주무시거나 할 때 증상이 심해지는 야간통이라는 증상을 많이 발생하시게 되고요. 네. 어깨를 움직일 때 잘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뚝 하는 소리가 나거나 증상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천천히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런 증상보다는 단지 무겁다는 증상만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네. MRI 검사를 통해서도 또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 보면서 더 설명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에 염증이 있거나 했었을 경우에 아니 또는 정상적인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극상근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네. 이쪽 부분에 힘줄이 정상적인 MRI에서는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건 정상인데 네. 저희가 힘줄이 파열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MRI상에서는 하얀색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게 끊어져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인데 이만큼 네. 찢어서 올라가게 된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방치하게 됐을 때 점점 이 힘줄이 뒤쪽으로 밀려나서 결국엔 수술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빠르게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렵진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파열된 양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그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파열된 것도 그 사이즈에 따라가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1cm 이하로 찢어졌을 경우에는 소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1에서 3cm 정도까지는 중형, 그 다음에 3cm 이상은 대형 파열이라고 하고 5cm 이상 벌었을 때는 광범위 파열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조금 찢어졌을 때 이런 소형 같은 경우에 점점 방치를 하게 되면은 중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뒤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의 근육들이 점점 퇴행성 변화가 돼서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소형, 중형 또는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깨 관절경을 이용해서 그쪽에 환자분들한테는 내시경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레이저 같은 부분으로 찢어졌던 힘줄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뼈 있는 부분에 나사를 고정을 해서 이 안에서 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실로 찢어진 힘줄 있는 부분을 봉합을 해서 다시 이렇게 꼬매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소형 1cm 네. 이상 이하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중간형 포다이젯은 지금 3에서 5cm 정도 찢어진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는 회전근개 수술을 관절경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쪽 뒤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대 자체가 힘줄 자체가 뒤쪽으로 밀려서 5cm 이상 벌었을 때는 이 힘줄 자체가 여기까지 당겨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질환은 충돌증후군입니다. 그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깨에 어디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우선은 그 어깨뼈의 구조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 어깨 쪽에 잡아주고 있는 뼈하고 힘줄이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 쪽에 팔을 올리다 보면은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힘줄 사이에서 부딪히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있는 뼈, 이 견봉 돌기라고 하는 뼈인데요. 이 뼈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상근, 이 힘줄 있는 부분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점액낭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나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면 이쪽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충돌 증후군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우선 환자분이 오시면 저희가 그 충돌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팔을 들어 올리거나 또는 팔을 꺾은 상태에서 움직여보는 증상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 혼자 자가 진단도 조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팔을 들어 올려서 안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위로 올렸을 때 이쪽 중간 부분에 통증이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스트레칭을 많이 하듯이 이쪽을 쭉 당겼을 때 네. 다른 근육 쪽이 아닌 위에 있는 부분에 통증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되고요.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상태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견봉 돌기 있는 부분과 어깨 잡아주고 있는 이 힘줄 있는 부분 중간 공간이 떠 있을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진 않고요. 하지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견봉돌기 자체가 튀어나오거나 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뼈들이 자라게 돼서 이 공간이 좁아질 때 이럴 경우에는 힘줄이 부딪히게 돼서 충돌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염증 있는 부분을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따라가게 되고요. 하지만 뼈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 힘줄을 계속 부딪히게 되면은 네. 최종적으로는 힘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셨던 증상 자체는 충돌 증후군으로 오셨다가 나중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할 때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면서 그 견봉 돌기 있는 부분을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뼈 있는 부분을 깎아줘서 나중에 부딪히게 않게끔 해줍니다. 환자분들께서 가끔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럼 네. 뼈가 다시 자라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깎더라도 또 자라면 어떡하냐. 그거는 네. 환자분이 평생 사실 동안 자라는 거는 사실 한 1, 2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석회화 건염입니다. 이제 석회화라고 하면은 뭔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나요?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네. 돌처럼 딱딱하다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분필 같은 느낌이 좀 찐덕찐덕한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필. 네, 네. 그래서 석회화 힘줄염 자체는 우리 몸의 모든 힘줄이 있는 부분에서는 다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깨 쪽과 고관절 쪽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네. 그 어깨 힘줄 쪽 있는 부분에서 하얗게 보이는 성분이 보였을 때 아 저거는 석회화 꼈구나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MRI상에서 보시면은 그 근육보다 더 진한 색으로 표현이 됐을 때 그 석회성 건염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30대부터 60대 사이에서 모든 연령에서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께서 어깨 통증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깨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데 그 엑스레이 상에서 보여지는 그 어깨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석회화 건염이라서 저희들이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뭐 통증도 굉장히 또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로 심한 거예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응급실로 오셔서 네. 막 울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분들 따라 가지고는 밤에 하나도 못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말씀을 드려도 바로 오자마자 MRI 찍어달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 통증이 급하니까. 급하고 이걸로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 석회화 건염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 통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야기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우연히 발견된 경우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석회화 자체가 사실은 그 생성 시기가 있고 유지되는 시기가 있고 흡수되는 시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통증이 나오는 시기는 네. 흡수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발견이 됐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생성 시기거나 유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치료가 필요 없으시고요. 흡수될 때 증상이 나올 때 그때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석회화 건염에서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연히 발견됐을 때는 우선은 지켜보고요. 만약에 증상이 이 석회 때문에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또는 그 다른 치료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선 주사라든지 물리 치료 같은 것서 그
기본적인 증상 자체가 염증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떨어뜨려주는 주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저절로 흡수되는 양이 줄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체해 충격포라든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환자분이 통증이 계속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힘줄 있는 부분을 살짝 벌린 다음에 그 안에서 석회를 빼가지고 그거를 다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질환이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이게 이 질환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이라고 하네요. 네.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50세에 와서 오십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자기가 70대인데 왜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 자체는 그 일본식 표현인데요. 네. 50세 근처에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발생하는 건데 사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 양염이 맞고 또한 동결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 어깨 자체는 어깨가 빠지지 말라고 관절낭이라는 부분이 꽉 잡아주고 있는데요. 그 관절낭이라는 부분이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하게 되면은 점점 그림에서처럼 쪼그라들게 됩니다. 쪼그라들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360도로 돌려야 되는 관절이 있는 부분이 360도가 돌아가지 않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깨가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이쪽 부분에 운동이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질환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거나 아니면 회전근개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었을 경우에 환자분들이 팔을 많이 안 쓰시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몸은 안 쓰면 안 쓴 만큼 굳게 됩니다. 근데 360도로 돌리던 관절이 그만큼을 안 쓰게 되면은 관절막 자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증상이 나오는 2차적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 주변에도 50견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벌써 50견이 왔다고 네.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팔을 못 드시고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빈도가 좀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나이가 굳이 많지 않더라도 환자분들께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초기 증상 자체는 팔이 조금 뒤로 안 돌아간다는 그 증상으로 오셨다가 네. 점점 최종적으로는 팔을 못 드는 증상까지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팔이 절반 이상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심해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뒤에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후크를 못 푸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환자실에서 대변을 보는데 뒤처리를 못하고 나오시는 아이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결국에는 오게 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증상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때 2차적으로 오시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를 하거나 했을 때도 이게 1차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장 처음에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2차적인 오십견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1차적인 원인이 큰 문제라면 그 1차적인 문제와 동반해서 2차적인 오십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알아봤었던 뭐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뭐 석회화 건염 이런 것들과 또 감별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질환하고 의사가 아닌 이상 네. 이게 석회화 건염인지 아까처럼 오십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의사하고 만남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랬을 네.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십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본식 표현이어서 네. 동결견이라는 그 증상이 오시게 되면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원인, 우리가 부딪힌 게 있었거나 아니면 힘줄이 파열된 게 있었거나 그거를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을 우선 배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깨가 굳었을 때는 이때는 동결견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럴 경우에는 그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그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그 50견이라고 불리는 동결견으로 진단이 된다면은 치료는 어떻게 해주나요? 우선은 그 논문상에서는 그 어깨 유착성 관절 낭염은 치료하지 않아도 2, 3년 안에 좋아진다고 대부분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좋아져도 네. 후유증이 남거나 했을 경우에는 좋아지더라도 결과물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2, 3년 후에 증상은 좋아지지만 최종적으로는 관절이 경직되는 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RI라든지 아니면 네. 관절 조영술 같은 거 시행을 해서 그 막이 두꺼워졌는지를 우선 확인을 하고 예. 두 번째로 MRI를 찍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인 원인을 배제를 시킨 다음에
환자분이 증상이 너무 심하시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 도수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어깨 쪽에 수액 팽창술이라고 해서 그 관절막에 풀어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아니면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트레칭 같은 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건강한 팔로 아픈 팔을 들어 올려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거나 네. 누운 상태에서 건강한 팔로 반대쪽 아픈 팔을 들어 올려주는 네. 그림에서 보시는 모든 공통적인 의견은 아포도 쓰게끔 아픈 팔을 움직이게끔 해줘야 관절막이 네.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통증이 있더라도 팔을 안 쓰지 않게끔 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하고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뭐 2, 3년 정도면 통증이 완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굳으면 안 되니까 이제 네. 안 움직이는 것도 이제 계속 써주는 게 또 이게 스트레칭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퇴행성 관절염은 뭐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가락, 뭐 고관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깨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 몸은 다 뼈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모든 부분은 관절로 돼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 자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사실은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무릎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쵸. 무릎 관절염이라는 걸 가장 많이 듣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어깨를 많이 쓰시는 사람들에서는 어깨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빈도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빈도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라든지 손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손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어깨 쪽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빈도수가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회전근개 파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cm 이상 쭉 밀려갔을 경우에는 그 극상근 자체가 어깨 뼈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부분이 여기 꺾여 있는 부분에서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 어깨 뼈를 못 눌러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뼈와 위에 있는 견봉돌기라는 부분이 부딪히게 되면서 이쪽 관절이 좁아지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절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쪽 부분에 그 어깨 부분을 못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모든 퇴행성 관절염이 그렇지만 그 어깨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도 심각하게 진행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나요? 그게 그 퇴행성 변화라는 게 말 그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아주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갑작스럽게 환자분이 탈구화되거나 그런 외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회전근 파열 자체로 인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70대 이상, 80대 되셨던 할머니들이나 그 어르신들을 사진을 어깨가 아파서 찍었을 경우에 어깨 쪽 한 3분의 1 이상은 이 회전근 파열이 가능성이 높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팔은 다 쓰십니다. 그게 진행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증상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팔을 못 올리시는 예.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들어 올릴 때 뼈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시면서 안 아프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네. 소리가 나시면서 아프시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 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관절염은 사실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그런데 감염성 관절염도 종종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모든 관절들은 다 그 염증에 취약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관절이 무릎 쪽이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무릎 자체가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뼈주사라든지 연고주사 같은 주사가 많이 맞게 되고 환자분들이 침도 많이 맞으시다 보니까 가끔씩 그쪽으로 해가지고 밖에 있는 균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염증이 생기게 되고 마찬가지로 어깨 쪽에도 주사를 많이 맞기 때문에 어깨 쪽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 부딪힌 것처럼 빨갛게 올라오거나 쉽게 말해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어깨 주변이 빨갛거나 아니면 내가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다든지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깨를 만졌을 때 항상 저희가 비교하는 게 반대쪽 어깨, 안 아픈 어깨와 같이 만졌을 때 온도 차이가 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밖에는 아무 표현이 되지 않지만 안쪽에 관절에서 그 농 같은 게 쌓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오셔서
초창기에는 항생제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이게 항생제로 못 잡았을 경우에는 관절이 망가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관절이 망가지기 전에 안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경으로 다시 그쪽 부분 세척술 같은 거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나거나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뜨끈뜨끈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어깨 통증은 목 디스크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죠. 그게 사실은 네. 그 목 쪽에 아프신지, 왜냐하면 어깨가 아픈지 목이 아픈지 의사가 아닌 이상은 판단하기가 몰라요. 어렵죠. 네. 그리고 어깨 쪽에 아프시다고 해도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판별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십니다. 네. 이렇게 오실 경우에는 이 어깨하고 이 목하고 잡아주고 있는 근육 사이, 아까 사진에서 설명드린 통증의 위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을 누려서 아프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목의 구조라든지 목 디스크가 아니라도 일자목이 있어도 목이 근육이 경직되다 보니까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목 디스크 자체가 있을 경우에 손이 저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는 들어올리면 제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목 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팔을 거꾸로 올리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아. 이거는 어깨 쪽에 그 목 쪽에 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은 팔을 들어주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로 인한 증상이 오게 되면은 거꾸로 이러고 오시고요. 어깨가 아프시다고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오십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에 외래를 오셨을 때 모양에 따라 가지고 아 저분은 목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어깨 때문에 그러신 건지 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깨 쪽을 저희가 아프다고 오셔도 기본적으로 목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목이 있는지 목이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아 그럼 이거는 오로지 어깨 쪽에서 온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팔을 올려주는 동작들을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동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목 쪽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네. 팔을 올려줄 때 소리가 나면서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야간통이라고 했던 밤에 아픈 증상이 있으시면은 그때는 어깨 쪽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가장 많은 손상 중에 하나가 그 힘줄이 파열되는 것이었잖아요. 이 힘줄이 파열되면은 팔을 아예 못 올리는 건가요? 그 천천히 진행되신 건 팔을 다 올리는데요. 저희가 힘줄이 끊어지거나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인대가 끊어져도 발은 다 움직이거든요. 네. 발목에 인대가 끊어져도 다 움직이십니다. 근데 그게 인대가 하던 역할을 거기 잡아주고 있던 섬유화 조직이라는 애들이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정상보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보다 활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요구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끊어지시는 거 모르고 계시는 분이 가장 많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잠깐 방심하시면 그때부터 갑자기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뭐 어깨 통증으로 주사로 치료하는 분들 많으신가요? 대부분은 저희가 주사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 네. 그게 이제 약물 치료로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깨 쪽에 주사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쪽에는 인대도 많고 그다음에 근육도 많기 때문에 각각의 힘줄이 그 염증이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주사 놓는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가장 흔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돌릴 때 증상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앞에서 잡아주고 있는 힘줄, 아까 견갑하근이라고 불렀던 회전근개 그 근육이 앞쪽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두박근이라는 힘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힘줄이 사이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힘줄 있는 부분이 쪼여지니까 이쪽 부분을 만지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쪽 앞부분에다 주사를 많이 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돌아가는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상근이라는 아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회전근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서 네. 이 관절 안쪽으로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는 심하지 않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같은 건 동반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주사 치료가 그 효과가 좋은데 뭔가 자주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죠. 주사 치료는 몇 회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게 이제 우선 환자분들이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주사 맞으신지 모르시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테로이드 주사가 나쁜지는 압니다. 근데 예. 이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인지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보면은 저희 병원에 안 오셔도 다른 병원에서 만약에 주사를 맞게 되셨을 때 환자분이
주사 놓는 걸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하얀지 투명한지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예. 가격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싼 편이거든요. 일명 네. 우리가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주사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비싸지 않고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투명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증식 치료라고 할 때 쓰는 그 정도의 주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투명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놓는 연고 주사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거든요. 그런 주사들은 크게 맞아도 문제가 없고요. 그거는 뭐 몇 차례 반복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논문상에서는 한 바이알, 우리가 이제 하나라고 표현하는 그걸로 맞았을 때 6회 이상까지는 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예. 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6회 이상 맞으시는 거는 권유하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6회라는 거는 환자분이 온몸에 맞는 걸 다 표현하는 겁니다. 어깨에 맞는 게 6번이 아니라 무릎에도 맞을 수 있고 어깨도 맞을 수 있고 다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토탈로 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오셨을 때 말씀드리는 게 병원에 오실터 주사를 맞으실 거면 한 병원에서 통일해서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야 그 의사가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증식치료라든지 뭐 포도당 주사라든지 그런 주사들은 1, 2주 간격으로 한 3회에서 6회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맞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맞는 연골 주사는 국가에서 6개월에 3주 또는 5주 맞는 주사를 그 추천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 맞는 건 전혀 지장 없고, 연골주사 자체는 횟수 자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거는 6개월마다만 보험을 해주고 그 후에는 보험을 안 해주기 때문에 환자분이 맞고 싶어도 못 맞고요. 그건 6개월 간격으로만 지켜서 맞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동결견이라고 했던 유착성 관절낭염, 이걸로 이제 고생한 분들께서 받는 치료 중에 하나가 수압팽창술이라는 치료가 있던데 어떤 치료일까요? 그 관절낭이 쪼그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은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넓은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풍선에 물을 넣는 것처럼 그 막에 관절낭에다가 주사를 놔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사를 놓을 때 그 압력을 해가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부분, 이게 관절낭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조영제라고 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관절낭의 형태를 잡아주는 건데, 이쪽까지 쭉 약을 넣게 돼가지고 약이 퍼지는 걸 확인하고요. 그래서 아주 빡빡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 약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저항이 많이 느껴지고요. 느슨하신 분들은 쭉쭉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 압력 자체만 해도 조금씩 뜯어지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여기다가 도수 치료까지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도수 조절술이라고 하죠. 그거를 병행을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하게 되면 수술방이라든지 그쪽에서 환자분을 재우고서 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환자분의 팔을 잡고 천천히 위아래로 꺾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깨 쪽에서 마치 단추가 떨어지듯이 뚝뚝뚝 소리 나면서 뚜두둑 하면서 뜯어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풀리는 게 완벽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한테 갑작스럽게 했을 경우에는 이 막이 뜯어지는 게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는데 뭐 한 번에 풀어주는 경우는 많이 아프시니까 아까처럼 수액 팽창술을 동반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꺾어주지만, 그러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 천천히 오늘 각도는 뭐 10도 정도 꺾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20도, 30도 해가지고 천천히 올려가지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어깨 때문에 그 병원을 찾게 되고요. 그런 병원을 찾게 됐을 때 빨리 발견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기 발견해서 어깨 통증을 없이 100세까지 갈 수 있는 그 시대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어깨 통증에 대해서 속 시원히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은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흔히 이제 20대에는 탈구로 많이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50대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많다고 합니다. 네.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은 우선 먼저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지 어깨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